코스피는 최근 들어 파죽지세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연초 미국 관세부터 중동 불안까지 각종 경제 변수들 중에서는 부정적인 것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여파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또 상승하면서 국내 골드바 판매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다미 기자, 골드바가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네, 한국조폐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폐공사가 판매한 골드바는 322.5kg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판매가 중단됐던 3월 판매량을 제외하면 월 평균 판매량은 약 57kg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뛰었는데요. 조폐공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수요 폭증으로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판매가 재개된 이후에도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판매가 재개된 이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조폐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량의 골드바 판매를 다시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금융권에서 순차적으로 재개했는데요. 수요가 폭증했던 1월과 2월에 이어 판매가 재개된 4월 이후에도 골드바 수요는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중동 위기가 완화됐음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온스당 3,3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요인 외에도 달러 약세 전망에 따라 해지 수단으로 금을 찾는 소비자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해지하면 못 돌아온다는 불안감에 9세대 실손보험에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들이 필요 없는 보장을 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안에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금감원은 어제 실손보험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선택해 보장에서 제외하면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삭제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게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현실화된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습니까? 네, 어떤 항목이 빠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최소 20에서 3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손 특약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특약 항목 삭제 전 40대 남성 기준 A사의 4세대 실손 보험료는 13,478원인데요. 3대 비급여 보험료만 보면 3,709원으로 대략 27.5%에 해당합니다. 1, 2세대와 보험료 비율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수준에서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세대 실손보험도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분리해 판매하는데 1, 2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약 20에서 30% 인하됐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우 기자, 자영업자들 연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88%로 전분기 대비 0.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기 평균 연체율이 약 1.4%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무려 12.24%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도 마찬가지로 그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채무 조정, 그다음 폐업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 자영업자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빚 탕감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경기가 살아나야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 또 가게까지 상황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1분기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2.84%로 전분기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약 0.1%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3%를 훌쩍 넘기면서 중소기업일수록 채무 상환 여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1분기 말 기준으로 1.05%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가계 취약 차주의 비중은 7%로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취약 부문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저하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자영업자 대상 안심통장이 58영업일 만에 2만 계좌 모두 신청됐습니다. 안심통장은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과 상환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높은 수요에 대응해 하반기 중 2차 안심통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의 성장 둔화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 4개월 연속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는 94.6으로 집계됐는데 2022년 4월부터 매달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1을 기록하며 1년 4개월째 부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씩 희망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출생아 수가 지난 4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4월 기준으로는 3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1년 전보다 8.7% 증가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4월 기준 34년 만에 증가율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규모는 1,658명으로 2011년 4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6명 증가했습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증가, 둘째, 셋째 이상은 각각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습니다. 4월 인구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8,068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네, 4월까지도 출생아 수가 상승 흐름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네, 통계청은 혼인 건수 증가와 주요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어난 것이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4월 혼인 건수는 18,921건으로 1년 전보다 4.9% 늘었습니다. 작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속도를 높이면서 구체적인 처리 목표 시점을 정한 건데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보윤 기자,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이라고 하면 이게 당장 다음 주인데 민주당의 움직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며 야당 협의 불발 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원내 지도부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상법 개정안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더라도 법사위 간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어서 곧바로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처리에 필요한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인데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추경과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감사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인데요. 이번 회계 내에는 일단 3% 룰을 제외한 주주 충실 의무 등 나머지 내용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은 3% 룰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감사의 분리 선출 방식에서 퍼센티지 계산 방식만 제한할 것일 뿐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재건축 조합이 지자체에 낼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자금을 미리 조달해서 자율주행 버스나 AI 교통관리 같은 스마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구상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신도시 구상이 실제로 속도를 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야 공공기여금을 받아 기반시설을 만들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그 사이에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이 시간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공공기여금 유동화입니다. 기존엔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가 국토부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체 예산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 AIoT 기반 교통 혼잡 관리, 응급 환자 이송 같은 스마트 인프라 대부분이 국비 50% 이상 지원을 받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이런 유동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떠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조합 공공기여금이면 이게 민간한테서 받는 돈인데 이런 돈을 이렇게 미리 당겨 써도 되는 겁니까? 네, 국토부는 올 초 공공기여금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준공 신청 전에 내는 공공기여금만큼 사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미리 현금화해 기반시설 확충 공사에 쓰는 겁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광역 기반시설이나 어린이집, 공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여기에 스마트시티 인프라도 추가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 원 내의 자금이 조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롯데카드가 지난 14년간 백스카드로 세금 적립을 해줬던 혜택을 지난달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에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롯데카드가 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스카드의 세금 적립이 다시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롯데카드는 다음 달부터 다시 백스카드의 국세 납부를 지원합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1년 출시된 백스카드로 국세 납부도 포인트 적립이 돼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달 이를 막았습니다. 다만 서비스 종료에 대한 이용자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적립을 해주기로 결정한 건데요. 앞서 백스카드의 경우 세금 납부는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이란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한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해지런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이 이어지는 등의 반발 움직임을 못 이긴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는 상품 설명서와 약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려 했으나 많은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내부 논의 끝에 원복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약관이랑 새 서비스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약관을 아예 고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서비스 재개를 두고 별도의 약관 변경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는 약관을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약관을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카드 혜택 관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왼쪽 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 출입로로 빠지려고 하는 등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해보험협회가 사고의 유형별 과실 비율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세분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던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손보협회는 2차로형 회전 교차로 사고 유형을 기존의 5가지에서 15가지로 세분화하고 운전자와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 성격의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먼 회전 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 차량 간 사고가 났을 때는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80으로 받습니다. 노면 표시와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 의무 요구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회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12시 방향 진출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기존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나가려던 차량의 과실이 30으로 산정이 됩니다.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 방법이 잘못됐지만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이 경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입 회전 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 간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의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보고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20,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보협회 과실 비율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향후 유사 사고 사례와 판례를 통해 검증이 되면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의 부정승차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SRT 운영사 SR은 모레부터 한 달간 이용객 수요가 몰리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 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와 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24만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을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전체 가계신용 대비 정책대출의 비중이 16.4%에 달했고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에선 28.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2020년과 2021년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고 2023년 주택 매매 가격이 올랐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가 상품의 인기로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늘어난 16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문 고객은 줄었지만 주얼리와 시계류 등 고가품을 중심으로 1회 방문 시 구매액이 늘면서 매출이 늘었다고 산업부는 분석했습니다.